결혼 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가 참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말수는 적지만 배려심이 깊고 무엇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좋았다. 그는 삼형제 중 막내였고 시부모님은 늘 자식들을 공평하게 대한다고 자부하셨다.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도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우리 막내 잘 부탁한다고 하셨고 시아버지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라며 환하게 웃으셨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결혼식 준비 과정도 순조로웠다. 시댁에서는 간섭 없이 우리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양가 부모님도 화기애애하게 지냈다.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도 결혼식에 참석해 축하해 주셨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이런 가족과 함께라면 행복하겠구나 싶었다. 그런데 결혼 후 첫 번째 가족 모임에서 이상한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시댁에서 다들 모여서 기념사진 찍자며 주말 점심 약속을 잡았다. 나는 남편과 함께 평범한 캐주얼 차림으로 갔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다른 가족들은 모두 파스텔톤 원피스와 셔츠로 통일된 옷을 입고 있었다. 시어머니까지도 연한 핑크색 블라우스를 입고 계셨다. 어머, 너희는 왜 그렇게 입고 왔어? 둘째 형님의 목소리에는 놀람보다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아, 몰랐구나. 단톡방에 공지 안 봤어? 첫째 형님이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그 단톡방에는 우리 부부만 없었다. 남편이 조용히 물었다. 형님들, 저희는 왜 단톡방에 안 넣어주셨어요? 아, 깜빡했네. 미안. 첫째 형이 대충 웃으며 넘겼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었다. 사진을 찍는 내내 우리 부부만 회색과 검정 옷을 입고 있어 마치 장례식에 온 것 같았다. 조카들도 작은 엄마는 왜 예쁜 옷 안 입었어요? 라고 물었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괜찮아, 다음엔 미리 얘기할게라고 하셨지만 형님들은 계속 킥킥거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다. 미안해. 형들이 원래 좀 그래. 좀 그래? 이게 실수였을 것 같아?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일부러 우릴 빼놓은 거잖아. 남편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다. 사실 형들이 날 좀 다르게 대하긴 해.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우린 친형제가 아니잖아.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남편은 결혼 전에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시부모님이 친자식처럼 키워주셨고 가족 간에 차별이 없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 보니 형들은 달랐다. 그들에게 남편은 여전히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이었던 것이다. 그래도 괜찮아. 부모님은 날 진짜 아들처럼 생각하시니까. 남편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그 미소가 얼마나 쓸쓸한지 알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시댁 단톡방에 추가되었다. 하지만 중요한 공지는 여전히 늦게 공유되거나 아예 개인톡으로만 돌았다. 명절 음식 분담도 우리만 몰랐고 조카 생일 선물 예산도 우리만 나중에 들었다. 형님들은 아, 깜빡했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래도 나는 참았다. 가족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진짜 문제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결혼 1년 차가 지나고 나는 서서히 시댁 생활에 적응하려 애썼다. 형님들의 은근한 따돌림도 단톡방에서의 소외도 그냥 그러려니 하며 넘기려 했다.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늘 미안함이 어려 있었다. 그의 추석, 우리는 평소처럼 시댁에 가기로 했다. 조카들에게 줄 선물도 미리 준비했다. 첫째 형 아들은 레고를, 둘째 형 딸에게는 인형을 샀다. 형님들이 작은 엄마가 제일 센스 있다며 좋아할 때만큼은 나도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았다. 명절 전날 밤 우리는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올랐다. 시댁까지는 3시간 거리. 남편이 운전하고 나는 조수석에서 졸고 있었다. 그때였다. 쾅!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했고 우리 차도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미처 피하지 못해 뒤에서 추돌했다. 차는 심하게 파손됐고 남편은 목을 다쳤다. 나도 어깨와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병원에 실려가 응급처치를 받아야 했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시부모님께 전화했다. 어머니, 저희 사고 났어요.
괜찮긴 한데 병원에 있어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어머, 괜찮아? 크게 다친 데는 없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죄송해요. 명절인데 무슨 소리야. 건강이 최우선이지. 천천히 쉬어.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은 조금 안심한 듯 보였다. 그런데 10분 후 내 핸드폰이 울렸다. 둘째 형님이었다. 동서, 괜찮아? 사고 났다며? 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요. 아, 그래도 많이 놀랐겠다. 그런데 혹시 애들 선물은 챙겨왔어? 순간 귀를 의심했다. 네? 아니, 애들이 작은 엄마 오신다고 선물 기대하고 있었거든. 혹시 차에 있으면 택배로라도 보내주실 수 있을까 해서. 나는 말문이 막혔다. 우리가 사고로 병원에 있다는 말을 듣고 첫 마디가 괜찮으세요? 가 아니라 선물은? 이었다니. 지금 병원인데요. 선물은 차에 있고요. 아, 그럼 퇴원하시면 택배 부탁해. 애들이 실망할까봐. 명절인데 작은 엄마 선물 없으면 서운해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다. 남편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 단톡방에 둘째 형님이 글을 올렸다. 사고 나셨다는데 걱정되네요. 그래도 애들 선물은 보내주신대요. 역시 센스 만점. 첫째 형님이 답했다. 작은 엄마 사랑 대단. 나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다음 날 우리는 렌터카를 빌려 시댁에 들렀다. 그래도 조카들 선물을 직접 전해주려고 했다. 시어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괜찮아? 많이 놀랐지? 하며 걱정하셨지만 형님들은 선물 포장지부터 뜯었다. 우와, 이거 비싼 건데. 고맙네. 둘째 형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조카들도 선물에만 정신이 팔려 작은 엄마 안 다쳤어요? 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점심을 먹는 내내 형님들은 명절에 못 오면 미리 얘기하지라는 식으로 은근히 불평했다. 마치 우리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처럼 말이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형수님, 저희 응급실에 있었는데요. 알아요. 그래도 연락은 미리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음식 준비했는데.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형수님, 사람이 다쳤는데 걱정보다 선물이 먼저예요?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첫째 형님이 뭐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조카들 선물을 끊었다. 생일에도 명절에도 보내지 않았다. 형님들이 작은 엄마 요즘 왜 그래요? 라고 물었지만 나는 바빠서요라고만 답했다. 남편도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시댁 방문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고 나도 동의했다. 우리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댁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이용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방법의 이름은 바로 갯돈이었다. 사고 이후 반년쯤 지났을 무렵 시아버지가 가족 단톡방에 공지를 올리셨다. 이번부터 가족 갯돈 시작합니다. 매달 한 집당이 10만 원씩 모아서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쓰겠습니다. 좋은 취지니 다들 협조 부탁합니다. 갯돈. 시댁에서는 가족 공동 회비를 그렇게 불렀다. 명절 음식 재료비, 부모님 용돈, 가족 여행 경비 등을 미리 모아두자는 취지였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제안이었다. 남편이 2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동안 명절 때마다 돈 문제로 신경 쓰이는 것보다는 나았다. 매달 정해진 금액만 내면 되니까. 좋아요. 저희도 동참하겠습니다. 남편이 답장을 보냈다. 우리 막내도 역시 효자네 시어머니의 답장이었다. 그렇게 갯돈이 시작됐다. 매달 10일 남편 계좌에서 시아버지 통장으로 자동이체가 나갔다. 처음 몇 달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시댁 분위기가 이상할 정도로 좋아졌다. 형님들이 단톡방에서 날 부르기 시작했다. 작은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들이 오실래요? 작은 엄마 애들이 작은 엄마 보고 싶대요. 나는 조심스레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이 변화가 진심인지 의심했다. 하지만 남편은 가족이 화목해지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추석이 다가왔다.
그 애는 갯돈으로 처음 맞는 명절이었다. 시아버지가 단톡방에 공지를 올렸다. 추석 음식 재료비는 갯돈에서 처리합니다. 다들 부담 갖지 말고 오세요. 정말이었다. 시댁에 가니 푸짐한 음식이 준비돼 있었고 형님들도 이번엔 편하네. 돈 걱정 안 해도 돼서라며 웃었다. 시어머니도 이렇게 하니까 훨씬 좋다며 만족스러워 하셨다. 나도 솔직히 마음이 놓였다. 이제 좀 평화로워지나? 싶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갯돈은 계속 이체됐고 가족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시댁과의 갈등도 줄어들었다. 형수님들도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따돌리진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갯돈 통장 내역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여보, 이거 좀 봐. 남편이 핸드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우리 계좌 이체 내역이 떠 있었다. 2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집은 모두 10만 원씩 내고 있었다. 응? 20만 원 아니었어?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자동이체 설정을 확인했다. 분명 20만 원으로 돼 있었다. 언제 바뀐 건지, 왜 바뀐 건지 우리는 전혀 몰랐다. 형들 계좌도 확인해 볼까? 남편이 첫째 형에게 전화했다. 형, 갯돈 얼마씩 내고 있어? 응? 10만 원. 어머니가 우리는 10만 원만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뭐라고? 전화를 끄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둘째 형에게도 물어봤지만 답은 같았다. 첫째, 둘째 형네는 10만 원. 우리만 20만 원. 이게 무슨.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일부러 그런 거야? 왜 우리만? 남편이 시어머님께 전화했다. 어머니, 형들은 왜 10만 원만 내라고 하셨어요? 아, 그거? 너희가 제일 잘 벌잖아. 형들은 애들 키우느라 힘드니까 너희가 좀 더 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럼 저희한테 먼저 물어보셨어야죠.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가족인데 잘 버는 사람이 더 내는 게 당연하지. 전화가 끊겼다.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참을 수가 없었다. 이게 뭐야? 우리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금액이 달라. 형들도 알고 있었을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단톡방에 남편이 글을 올렸다. 갯돈 이번 달부터 10만 원만 내겠습니다. 순간 톡방이 조용해졌다. 그러다가 첫째 형이 답장을 보냈다. 야, 네가 제일 잘 벌잖아. 좀 더 내는 게 어때서? 둘째 형수님도 거들었다.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내는 거 아니에요?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해요? 나는 손이 떨렸다. 1년 넘게 매달 10만 원씩 더 낸 돈이 얼마인가? 12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다.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어디에 썼는지 우리는 단 한 번도 보고받지 못했다. 남편이 말했다. 형, 저희도 동의하에 더 낼 순 있어요. 근데 몰래 금액 바꿔놓고 나중에 가족인데 그 정도는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에이, 그까짓 돈 가지고 유난이야. 둘째 형의 답장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정확히 10만 원만 냈다. 시댁은 불만을 표했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짜 평화는 끝났다. 시댁의 따뜻함은 애초에 우리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한 계산된 친절이었던 것이다. 갯돈 갈등 이후 시댁과의 관계는 미묘하게 냉랭해졌다. 형수님들은 단톡방에서 우리를 은근히 무시했고 시부모님은 가족끼리 왜 그러냐며 중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 와중에 나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됐다. 남편은 기뻐하며 시댁에 알렸고 시부모님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다. 우리 첫 손주네. 시어머니가 눈물까지 글썽이셨다. 첫째, 둘째 형네에게도 이미 아이들이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우리 아이를 마치 첫 손주처럼 기뻐하셨다. 하지만 형수님들의 반응은 달랐다. 아, 축하드려요. 이제 육아 지옥 시작이네요. 키읔키읔. 둘째 형수님의 톡이었다. 애 낳으면 돈 많이 들어요. 갯돈 더 내셔야 할 수도. 첫째 형수님이 농담처럼 덧붙였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축하보다는 견제가 느껴졌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다. 나는 순산을 기도하며 병원에 입원했고 남편이 곁을 지켰다. 진통 끝에 아들을 낳았다.
작고 빨갛게 울어대는 우리 아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시부모님이 병원에 오셨다. 어머, 우리 손주. 정말 이쁘다. 시어머니가 아기를 조심스레 안으며 연신 감탄하셨다. 며칠 후 형네 가족들도 병원에 왔다. 조카들이 아기다 하며 신기해했고 형님들도 축하해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형님들의 눈빛은 달랐다. 둘째 형님이 아기를 보더니 작게 중얼거렸다. 근데 애가 우리 집 애들이랑 좀 다르게 생겼네. 뭐가요? 내가 물었다. 아니, 그냥. 우리 시댁 애들은 다 눈이 크고 코가 오똑한데 얘는 좀 평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다. 겨우 태어난 아기의 외모를 평가하다니. 첫째 형님도 거들었다. 맞아, 우리 시댁 유전자가 워낙 강해서 다들 닮았는데 얘는 좀 티가 안 나네. 티요? 남편이 차갑게 물었다. 아, 그러니까 입양하셔서 피가 안 섞여서 그런가? 쿵.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기를 꼭 안으며 말했다. 나가주시겠어요? 어머, 왜요?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지금 당장 나가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이 일어나 형님들을 문 쪽으로 밀어냈다. 형수님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면 가주세요. 아이고, 진짜 예민하네. 농담도 못해? 둘째 형님이 투덜거리며 나갔다. 문이 닫히자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나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그런 소리 듣게 하지 않겠어. 산후조리원을 나온 후 우리는 시댁 방문을 최대한 줄였다. 남편도 더 이상 가족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가게돈은 계속 냈지만 마음만은 이미 멀어진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단톡방에 공지를 올렸다. 다음 주 토요일 가족 효도 여행 갑니다. 가게돈으로 1박 2일 온천 여행 예약했어요. 다들 일정 비워두세요. 나는 카톡을 보며 드디어 우리도 포함되나 싶었다. 남편도 아빠 모시고 여행 가는 것도 괜찮겠다며 일정을 조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단톡방에서 형님들이 우리를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 애들 좋아하겠네요. 드디어 효도 한번 제대로 하네요. 같은 대화만 오갔다. 남편이 물었다. 저희는 몇 시에 출발하면 돼요? 한참 후에 첫째 형이 답했다. 아, 너희는 애기 있잖아. 힘들 것 같아서 빼고 예약했어. 네. 저희도 가고 싶은데요. 에이, 괜찮아. 부모님 모시고 우리끼리 다녀올게. 너희는 집에서 쉬어. 남편이 전화를 걸었지만 형들은 받지 않았다. 결국 시아버지께 전화했다. 아버지, 저희도 여행 가고 싶어요. 아, 그게 형들이 이미 예약을 해버려서. 다음에 또 가자. 가게돈은 저희도 냈는데요. 알아. 근데 이번엔 아기가 있으니까 힘들 것 같아서. 전화가 끊겼다. 남편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나는 물었다. 가게돈에서 여행 경비 나간 거야? 응. 우리 돈도 들어간 거잖아. 그렇지. 어이가 없었다. 며칠 후 단톡방에 사진들이 올라왔다. 온천에서 웃고 있는 시부모님, 형네 가족들의 환한 얼굴. 그 어디에도 우리는 없었다. 둘째 형님이 댓글을 달았다. 가족끼리 여행 오니까 너무 좋네요. 나는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남편이 나를 안으며 말했다. 이제 그만하자. 뭘? 이 가족놀이. 나 이제 지쳤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평생 참아온 서러움이 터지는 순간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만 당하는 건 이제 끝낼 거야. 여행 사건 이후 남편은 달라졌다. 평소엔 온화하고 참을성 많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시댁 관련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었다. 나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드디어 눈을 뜬 건가 싶었다. 추석이 다가왔다. 시어머니가 전화하셨다. 이번 추석엔 꼭 오너라. 손주 얼굴도 보고 싶고. 남편이 나를 보며 물었다. 어떡할까? 당신이 결정해. 난 따를게.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보자. 부모님 뵙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시부모님은 우리에게 잘해주셨다.
문제는 형제들이었다. 추석 당일 우리는 퇴근 후 저녁 늦게 시댁으로 출발했다. 아기를 안고 차에 오르며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 10시쯤 시댁에 도착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이 조용했다. 불은 꺼져 있고 신발도 없었다. 이상한데? 남편이 현관문을 두드렸다. 반응이 없었다. 시어머니께 전화했다. 한참 후에 받으셨다. 어머니, 저희 도착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뭐? 지금 어디 계세요? 전화 너머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 웃음소리, 아이들 떠드는 소리. 아, 그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하다. 우리 지금 여행 중이야. 네. 형들이 깜짝 효도 여행을 준비했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떠났어. 너희한테 말 안 했구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남편이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어머니, 저희 지금 추석에 오라고 하셔서 온 건데요. 퇴근하고 3시간 운전해서 왔어요. 정말 미안해. 형들이 갑자기 그렇게 된 거야. 전화를 끊고 남편이 첫째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둘째 형도 마찬가지.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시댁인데 다들 어디 가셨어요? 저희 오늘 온다고 했잖아요. 한참 후에 둘째 형님이 답했다. 아, 깜빡했네요. 저희 가족끼리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왔어요. 깜빡했다고요? 저희 명절에 온다고 일주일 전에 말했는데요. 어차피 오빠는 우리 가족 아니잖아요. 피도 안 섞였는데 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남편의 손이 떨렸다. 첫째 형님도 거들었다. 솔직히 같이 가자고 해도 안 왔을 거면서요. 요즘 우리 피하잖아요. 나는 핸드폰을 빼앗아 타이핑했다. 그게또는 왜 받았어요? 우리 돈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에이, 그 정도 돈 가지고 그래요? 도련님 잘 벌잖아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형님들, 이건 횡령이에요. 우리 동의 없이 우리 돈 쓴 거예요. 횡령? 가족끼리 그게 무슨 횡령이에요. 웃기네. 남편이 핸드폰을 들고 차에 올랐다. 가자. 어디? 집으로. 이제 끝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남편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켜고 뭔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증거 모으는 거야. 남편은 갯돈 이체 내역, 단톡방 대화 캡처, 여행 사진 등을 하나하나 저장했다. 그리고 법무법인의 상담 예약을 잡았다.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며칠 후 변호사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더니 말했다. 충분히 민사로 갈 수 있습니다. 갯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동의 없이 사용한 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어요. 특히 금액 차별, 사용 내역 미공개, 본인들만 혜택 본 점 등이 명확하니까요. 소송 걸면 이길 수 있나요? 증거가 확실하니 가능성 높습니다. 다만 가족 간 소송이라 감정적으로 힘드실 겁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내용 증명이 시댁으로 발송됐다. 부당하게 사용된 갯돈 반환 요구 및 법적 조치 예고라는 제목이었다. 며칠 후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이게 무슨 짓이냐? 가족끼리 소송을 한다고. 아버지, 저희 동의 없이 돈 쓰셨잖아요. 여행도 우리만 빼고 가셨고요. 그건 형들이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야. 갯돈 통장은 아버지 명의잖아요. 법적으로 책임자는 아버지예요. 전화가 끊겼다. 그리고 단톡방이 폭발했다. 미쳤어? 진짜 소송할 거야? 가족이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필요할 때만 가족인 관계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시댁과 연락을 끊었다.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나는 남편을 안으며 말했다. 힘들지? 아니, 오히려 후련해.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소송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왔다. 남편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며칠간의 사투 끝에 결국 돌아가셨다. 남편은 장례식장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지만 형들과 형님들은 유난히 바빴다. 누가 조문객을 받을지, 누가 상주 자리에 설지, 그리고 은근슬쩍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아직 발인도 안 했는데 이미 그들의 눈은 그 다음을 보고 있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남편 앞으로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시아버지가 생전에 거래하던 법무법인이었다. 봉투를 연 순간 남편의 손이 멈췄다. 그건 유언장이 아니었다. 이미 1년 전에 공증까지 끝난 명의 이전 계약서 사본이었다. 본인은 생전 보유한 모든 부동산, 예금, 주식 일체를 아들 이준형 남편 이름에게 이전한다. 본 계약은 즉시 효력을 가진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럼 이미? 응.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실질적인 주인은 나였어. 며칠 뒤 우리는 처음으로 시아버지 명의로 된 모든 재산 서류를 받아봤다. 그제야 드러난 사실. 부동산 세 채 전부 남편에게 이전 완료. 주식예금 계좌 남편 단독 상속. 형제들이 가족 공동 재산이라고 믿었던 것들은 사실 아버지 개인 재산이었고 형들은 그저 사용자였을 뿐이었다. 가장 먼저 전화한 건 첫째 형이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준혁아,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계약서에 내 이름이 찍혀 있어? 남편은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아버지 결정이에요. 아버지가 왜 갑자기? 우리도 아들인데.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전화가 끊겼다. 그날 이후 전화의 톤이 완전히 바뀌었다. 둘째 형님은 울먹이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살아온 가족이잖아. 나는 처음으로 말을 보탰다. 아니요. 빌려 쓴 거예요. 그 말에 통화가 끊겼다. 남편은 형제들에게 공식 통보를 보냈다. 가계돈 통장은 즉시 해지하며 부당 사용액은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합니다. 또한 모든 재산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정리되었으며 더 이상 가족 명목의 무상 요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며칠 뒤 형제들이 찾아왔다. 이번엔 사과를 하러 왔다고 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줘. 용서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정리하겠습니다. 형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람은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내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나는 담담하게 답했다. 저희도 몰랐어요.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준비해 두신 줄은요. 그날 밤 남편은 시아버지 서랍에서 짧은 메모 한 장을 발견했다. 말 많은 사람에게 주면 다 써버릴 것이다. 조용한 사람에게 남기면 끝까지 지킨다. 남편은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모든 걸 알고 계셨다. 그로부터 1년 뒤 우리는 시어머니만 모시고 조용히 살고 있다. 가계돈으로 빼앗긴 돈은 법적으로 돌려받았고 형제들과는 연락을 끊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우리 가족만의 평화가 찾아왔다.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참았던 사람이 주인이 된다. 가족이라는 말로 평생 빌려 쓰던 사람들은 도장이 찍히는 순간 끝난다.